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제 2022년 2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제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조상설비와 거리가 먼 거예요. 자, 21번. 조상설비가 되겠죠. 네, 조상설비. 우리는 이제 이 조상설비는 바로 무엇을 하냐면, 바로 무효전력을, 이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무효전력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이제 조절하면서죠. 전압을 이제 쉽게 말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역류를 개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효전력은 이 전압과 우리가 이제 이 관련이 이제 있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조상설비는 무효전력을 조절하는데요. 문제 조건에서 이제 먼저 보면 조금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첫 번째가 대표 조상설비는 바로 동기조상기라고 해요. 이 동기조상기는 상황에 따라서 진상, 그 다음에 지상, 양용으로 사용되죠. 여기서 진상은 C가 되고요. 지상은 L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전력용 콘덴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하에 역류를 개선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진상의 능력만 있죠.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만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블로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그쵸? 요건 이제 우리가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죠. 그래서 지상만 가능한 그러한 조상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조상설비와 거리가 먼 것은 상순 표식이죠. 이것은 조상설비가 아니고요. 전원의 이제 상회전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조상설비는 이거 말고도요, 뭐 SVC나 뭐 스타트컴 뭐 이런 좋은 게 많은데, 이 기사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조상기,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인데, 이들이 각각 어떤 무효전력에 이제 능력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양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력용 콘덴서는 오로지 진상만 가능한 조상설비고요. 블로 리액터는 오로지 지상만 가능한 조상설비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21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22번 보자.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에 섬낙이 생겼을 때 그 애자에 이제 아크가 생겨 애자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이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 애자를 보호하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아킹혼이 되겠죠. 아킹혼. 그래서 이 아킹혼은 두 가지의 사실은 이제 이 목적이 있죠. 그래서 섬낙, 즉 이상전압으로부터 섬낙으로부터 뭘 보호한다? 애자련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요렇게 여러 애자를 요렇게 이 연결해서 하나의 애자로 사용한 거죠. 요런 애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애자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애자련의 바로 전압 부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 내용도 애자련의 전압 부담을 개선해주고 있다. 같이 기억합시다. 그래서 애자련의 이제 전압 부담을 개선하고, 또 하나가 섬낙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죠. 그러므로 지금 문제에서는 섬낙으로부터 미안합니다. 애자련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아킹혼 되겠습니다.
댐퍼는 이제 전선의 진동 방지고, 아머로드도 이제 진동 방지고, 가공지선은 뇌격체의 이제 전선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 보일러의 급수 중 그 염류등이 굳어갔고요. 내벽에 부착이 돼서 보일러의 그 이 열 전도율과 물의 순환을 방해한대요. 자, 거기 보면 핵심은 키워드가 뭐냐면 염류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된다. 염류등이 굳어서 이 보일러 내벽에 부착되는데요. 이게 이제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일러 내벽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껴갖고 이렇게 때가 형성돼 갖고요. 관역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일러에 공급되는 이 급수에 불순물이 껴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급수 처리라는 거래요. 완전한 이제 원수가 좀 공급되기를 이제 이 공급되기 위해서 급수 처리라는 걸 하는데, 그런 급수 처리를 하더라도 이런 이제 이 불순물이 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불순물을 우리가 이제 급수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해요. 그래서 스케일은 보일러 급수에 포함되어 있는 밑에 보면 알루미늄이나 나트륨 같은 염류가 굳어서 생기는 이 관석으로서 이것은 이제 내부에 이제 그 물의 순환을 방해하고요. 관벽을 파괴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1번 되겠습니다. 사실 뭐 부식은 이제 부식 개념인데 요건 좀 그렇고요. 자, 포밍은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포밍은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캐리오버. 이 캐리오버는 이 불순물이 완전 연소가 안 되고요. 증기와 함께 이동합니다. 이 불순물이 증기와 함께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캐리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 되겠습니다. 비록 발전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보일러 관벽에 이런 이 염류등이 굳어갖고 내벽에 부착되면서 이런 고형물질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24번. 과전류 계전기의 탭 값을 옳게 설명한 건데, 이 흔히 말하는 OCR 뭐가 되냐면 탭 이제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OCR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슨 계전기다? 이 과전류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과전류 계전기. 이 과전류 계전기는요, 말 그대로 과전류에 의해서 트립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전류 계전기의 탭 전류는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계전기 동작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전기 최소 동작 전류가 되겠다. 그래서 잠깐 보면 요 놈은 이 부하 전류에다가 CTB를 이 과전류 계전기에는 우리가 CT가 달려있는데 CTB를 역수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편적으로 말이 없으면 1.25에서 바로 1.5배를 잡아줍니다. 나중에 지금은요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릴 거지만 나중에 실기 가시면 여러분들 OCR 탭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1.25에서 1.5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과전류에 대한 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OCR 탭 전류는 바로 뭐가 된다? 계전기의 최소 뭐가 된다? 동작 전류를 말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서 이 탭을 우리가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 계전기의 최소 동작 전류를 말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좀 지워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역률이 0.8 지상인 부하가 480 이제 이 킬로와트를 공급하는 그러한
곳에 제가 이제 뭘 달았냐면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해 갖고요. 220 kVA에 이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역률은 얼마가 개선되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바로 역률을 물어봤거든요. 자, 문제 25번이죠. 역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말하는 역률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냐면 PA분의 뭐가 된다? P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피상 전력에 대한 이제 이 유효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이제 나타낸 값인데, 이때 우리가 말하는 피상 전력은 바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이죠. 근데 이제 자, 이럴 때 먼저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먼저 콘덴서 투입 전에 이제 그 부하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각각 나눠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콘덴서는 완전히 무효분이기 때문에 무효분에서 무효분을 빼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유효분은 이미 주어졌어요. 얼마냐면 480kW라고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효분인데, 무효분이라는 건 유효 전력에다가 코사인에다가 사인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유효 전력이 얼마냐면 이제 따로 요거를 그냥 바로 가셨네요. 그럼 저도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지금 유효 전력은 얼마였냐면 480의 제곱이었고요. 무효 전력이 480에 0.8에다가 0.6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이 애초의 무효 전력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뭘 단 거예요? 전력용 콘덴서 220짜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에 제곱을 이렇게 씌워주시면 된다. 여기에 뭘 씌우면 된다?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분을 이렇게 올리면 480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 요놈은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90 뭐가 된다? 이제 6%의 역률이 개선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0.8에서 0.96으로, 즉 80%에서 96%로 개선됐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요것은 좀 선택해 주시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내용은 요 말을 좀 기억하면서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전선로에, 즉 송전선의 보호 범위 내 모든 사고에 대해서 고장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여기가 키워드예요. 선로 양단을 확실하게 고속 차단한대요. 이 선로의 양단을 고속 차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주어진 방식에서 이 고속 차단 방식은 파일럿 와이어 개전 방식인 표시선 개전 방식이 되겠다. 이 방식은 이제 이 위에 있는 방식들의 사실 보면 어찌 보면 이 향상된 판이에요. 뭐냐면 고속 차단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차단 속도를, 즉 이 선로의 양단을 고속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이 고장점의 위치와 관계가 없이 선로 양단을 이제 고속 차단하고요. 좀 특이한 게 요놈은 이제 별도의 이제 이 파일럿 와이어가 이제 이 가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송전선이 평행되도록 표시선, 요게 이제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한차의 구애를 이제 받지 않고 양단을 동시에 고속 차단하는, 아무튼 요 선로 양단을 고속 차단한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 이 표시선 개전 방식을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이지 모든 특성을 좀 다 보는 건 좀 아닙니다. 보호 개전 방식이 워낙에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27번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좀 이제 이 선택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실기에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해주시면 좋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7번.
그림과 같은 전력계통의 A점에 설치된 차단기 용량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 그 퍼센트 이제 이 기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G1, G2는 용량이 15MV에 대하여 15%이며 변압기는 20MVA에 대해서 이제 8%, 송전선은 10MVA를 기준으로 즉 10MVA를 기준으로 11%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걸 잘 보면 이 회로는 지금 이렇게 연결된 상태예요. 문제에서는 바로 여기 이 A점의 차단기의 용량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이럴 때는 항상 A점을 기준으로 이 전원축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요놈이 G1인데 요놈은 15MVA를 기준으로 퍼센트 리액턴스가 바로 저는 XG1이라고 할게요. 요놈은 몇 프로가 되냐면 15%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두 발전기가 모두 15MVA를 기준으로 퍼센트 XG2는 바로 뭐가 된다? 15%였어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경우는 20MVA를 기준으로 퍼센트 XT는 몇 프로였냐면 8%였나요? 네, 8%. 그 다음에 선로의 경우는 이제 이 전격 용량이 얼마? 10MVA를 기준으로 저는 퍼센트 XL이라고 할게요. 요 놈은 바로 몇 프로냐면 뭐 이제 이 11%였대요. 그럼 우리가 아는 지금 여러분들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PN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기기가 동시에 주어지고요. 서로 간의 용량이 다르면 어느 하나 용량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보통 아무 말이 없다면 용량이 가장 큰 기기를 선정을 해서 그 기기에 맞춰주는 걸 보통 룰로 봅니다. 근데 어디를 맞추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자, 20이 가장 크죠, 변압기 용량이. 그러면 얘네들의 값을 20MVA 기준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자기는 자기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이 바로 뭐가 되냐면 퍼센트 이제 리액턴스라고 했으니까 리액턴스가 되고요. 이 옆에 쪽이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퍼센트 XG1을 기준 용량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로 재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준 값이 얼마냐면 20으로 기준을 하고요. 원래 나의 용량이 얼마였어요? 15MVA죠. 그러니까 여기가 1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기준 퍼센트 리액턴스를 이제 구하려면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곱해져야 되므로 기본 이제 이 자기의 원래 값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였어요? 15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기준으로 환산하면 20%죠. 자, 퍼센트 XG2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퍼센트 XG1과 결과식이 똑같기 때문에 20분의 15에다 15 하시면 얘도 뭐예요? 자, 20%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선로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해보면, 자, 선로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요놈은 지금, 자, 우리는 기준이 20이죠. 요놈의 원래 용량은 10이었었어요. 그 값에 대한 임피던스가 11이기 때문에 요놈은 이제 22%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회로는 임피던스 맵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 회로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쵸? 리액턴스로. 그럼 얘가 지금 환산한 값이 얼마예요? 요 놈은 20, 요 놈은 20, 그 다음에 요 놈은 바꿀 필요 없죠. 원래 이제 그 값이었으니까 요 놈은 20이죠. 그러면,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이때 이 퍼센트,
즉 합성 퍼센트, 기기 설치점으로 본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해보면 요 놈과 요 놈은 직렬인데 얘가 병렬이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결과적으로 22 플러스 8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20을 뭘로 나누면 된다? 2로 나누면 되죠. 이제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 구해보면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가 나오냐면 40 나오겠네요. 뭐 이게 30이고요. 이게 이제 10이니까 40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집어넣어보면 40분의 100에다가 자, 여기서 PN은 요 기준이 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얼마예요? 20이 되겠죠. 그래서 두드리면 50 메가볼트 암페어가 이렇게 나온다 이건데 필기 문제로는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에 이제 어쨌든 27번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선 좀 까다롭다. 예. 예, 벌써 이제 그 풀이할 때도 좀 이 시간이 꽤 걸리죠. 자,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의 전압을 우리가 34만 5천 볼트로 승합을 했을 때 같은 손실률로 좀 밑줄 좀 쳐주시고요. 이제 송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송전 전력은 승합 전의 몇 배인가? 28번이죠. 28번. 자, 우리가 전력 손실률이라고 해요. 무슨 율? 전력 손실률. 이 전력 손실률이라는 이 값은요, P는 이제 K라고 할게요. 저는 전력 손실률을. 전력 손실률을 이제 K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전력 손실률은 수전단 전력에다가 전력 손실의 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수전단 전력은 루트 3에다가요. 수전단 전압의 전류와 역률이 되겠고요. 우리가 아는 이제 이 전력 손실은 3I 제곱 R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없애버리면 결과적으로 수전단 전압에다가 역률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3의 IR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다가 수전단 전압 역률, 수전단 전압 역률을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수전단 전압, 저 이게 VR은 안 쓸게요. 밑에 R은 이제 수전단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 제곱의 코사인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수전단 전력이 나오죠. P에 뭐가 된다? R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K거든요. 그러면 이때 K는 저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V 제곱의 코사인 제곱의 P의 R이 되는데 위치를 바꿔보면 이 V랑 그러니까 이 P랑 위치를 바꿔보면 이 P는 손실률 K에다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R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전력은 전압에 뭐예요?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154일 때 전압을 345로 승합한 거죠. 그러면 전압이 15만 4천 볼트의 제곱이었을 때 전력은 P였다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걸 1로 잡으셔도 되죠. 얘가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전압을 34만 5천 볼트로 승합시켰을 때 이때 이제 이 전력은 어떻게 변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34만 5천 볼트의 제곱에 345의 제곱에 P는 뭐예요? 154의 제곱에 뭐가 된다? P의 프라임이니 우리가 원하는 건 P의 프라임이니까 내려보면 P의 프라임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154의 제곱에다 345의 제곱에 뭐가 된다? P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위로 이렇게 제곱을 씌워도 되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대략 5배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 P가 154에 대한 뭐예요? 이제 송전 전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배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반드시 하셔야 될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같은 손실률로 즉 손실률이 비교된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자, 전력 조류 계산을 하는 그 목적으로 거리가 먼 거래요. 전력 조류라고 하는데 이 전력 조류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 전력 계통에 유출되고 유입되는 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력 조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전력 조류라는 걸 계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고의 예방이죠. 전력 조류 계산이죠. 이 전력 조류라는 걸 계산하는 첫 번째 이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사고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되고 무효 전력의 흐름은 어떠한가 이걸 보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계통의 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계통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됐던 걸 이렇게 연결하고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통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요. 세 번째가 확충 계획을 이 부하의 확충 계획을 우리가 입안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이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력 조류 부분은 우리가 기사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계통의 사고에 따른 그 예방 제어다, 운용 계획의 수립이다, 확충 계획의 입안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 신뢰도의 평가죠. 네.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보시면 송전단 전압이 154, 수전단 전압이 134kV이고요. 상차각이 60도일 때 리액턴스가 39.85mm라면 이제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우리가 이제 그 정태 한정 극한 전력이라고 하죠. P는 뭐예요? XS분의 이 S의 이 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라는 식이 있죠.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때 지금 리액턴스가 39.8이고요.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이 154,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13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인 몇 도? 60도. 이렇게 하시면 두드리면은 449 나와요. 메가와트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되겠네요. 31번. 뭐 어차피 이거 좀 지워보고요. 그래서 30번은 이제 반드시 맞추셔야 될 내용이다.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틀린 거죠. 자, 우리가 송전선로의 31번 안정도 향상 대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안정도는 말 그대로 주어진 조건하에 이 전력계통이 이제 안정운전을 지속하는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정도를 판별할 때 기준이 되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P는 X분의 2S2R의 사인 델타가 돼요. 큰 테마에서 좀 이 내용만 잠깐 보면 이 무조건 안정도가 향상되려면 얘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계통의 리액턴스를 줄여야 돼요. 직렬 리액턴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계통의 첫 번째 조건은 계통의 이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를 줄여서 바로 P값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합니다.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해요. 즉, 이 값이 움직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값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통에 주는 충격을 경감해야 돼요. 계통에 주는 충격을 경감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계통의 전력 변동을 억제합니다. 계통에 뭘 억제한다? 전력 변동을 억제합니다.
자, 요 정도 얘기인데요. 문제에서 이제 이게 하나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속도 재회로 방식을 채택한다는 얘기는 계통에 주는 충격을 경감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계통에 그렇지 않죠. 직렬 리액턴스를 계통의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미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하는 하나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하는 거랑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하는 거랑 계통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로의 평행 회선수를 늘리거나 복도체 내지 다도체 방식을, 즉 이것은 계통의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잘못됐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장 중에 발전기 돌입 출력의 불평형은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부하 설비 용량이 600, 부득률이 1.2, 그 다음에 이제 수용률이 얼마였냐면 60%일 때 합성 최대에 뭘 물어봤냐면 이제 수용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부득률의 식만 알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2번에 보시면 32번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이 부득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부득률은 뭐예요? 이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을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을 무엇으로 나눈다?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누죠. 그렇죠? 이것은 률인데도 불구하고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바로 합성 뭐가 된다? 최대 전력을 물어봤네요. 그럼 개별 수용 최대 전력의 합을 부득률로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바로 최대 전력이 나오죠. 그러므로 600에다가 곱하기 0.6g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부득률이 1.2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최대 전력이 얼마가 되냐면 300kW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33번. 자가용 변전소에, 자, 여기 밑줄 쳐주실래요? 1차 측 차단기 용량을 결정할 때 가장 밀접한 관계는, 우리가 전력에서 1차 측 차단기 용량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전원 측, 공급 측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급 측 뭐가 된다? 이제 전기 설비의 용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변압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차와 2차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이 공급 측, 즉 전원 측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자, 34번 보자고요. 34번. 보시면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이거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제 21번 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무효전력은요, 무효전력은 바로 이제 전 Q라고 했고요. 이 Q는 바로 이 전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반면 하나 알고 이제 기억하자. 뭐냐면 유효전력이에요. 무슨 전력? 유효전력 T라는 값은 바로 주파수와 관련된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QV 컨트롤, 그 다음에 이것을 PF 컨트롤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이 유효전력과 관련된 인자도 물어보니까 주파수와 요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통의 무슨 전력이다? 무효전력이 되겠습니다.
QV, 그 다음에 PF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하셔야 돼요. 자, 35번 되겠습니다. 35번. 예, 수차의 특유 속도에 대한 크기를 바르게 나열한 건데요. 특유 속도가 이제 가장 작은 거, 보편적으로 이 특유 속도랑 그 다음에 낙차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고낙차 방식인 펠턴 방식이 특유 속도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펠턴 수차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럼 가능성은 이제 이 1번과 2번인데 이제 거기 보면 이 프란시스냐 카플란이냐 이 차이인데 프란시스가 중낙차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카플란이 이제 전낙차에 해당하는 거죠. 또 프로펠러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펠턴, 그 다음에 프란시스, 카플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특유속도의 한계값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요. 그래서 특유속도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보면 카플란이 350에서 800까지 잡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펠턴이 제일 크고요. 저는 좀 이제 외우실 때 이 중간에 프란시스보다는 카플란이나 프로펠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이 고낙차고 요게 이제 전낙차에 해당하죠. 특유속도는 이제 반비례 개념이니까. 그래서 카플란, 그 다음에 프로펠러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또 중간에 프란시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6번이죠. 송전선로에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복도체라는 건 한 상을 구성하는 그 도체가 최소 2가닥 이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개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복도체 또는 이제 다도체 이런 개념의 얘기를 하는데, 이때 첫 번째가 저는 좀 두 개로 나눠볼게요. 복도체는 이 장점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복도체를 사용하면 선로에 인덕턴스가 감소되고요. 반면 정전 용량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째가 송전 용량이 증가합니다. 이 송전 용량이 증가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안정도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안정도 향상 대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P는 X분의 2S, 2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로서 이때 X 값이 작아지면 P가 커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로나, 개시 내지 임계전압이 코로나, 개시, 임계전압이 커지죠. 이렇게 되면 코로나 발생 확률이 적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단점은 뭐냐면 C가 커지기 때문에 페란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가 전선의 진동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가 전선의 진동이 증가하고, 세 번째가요, 소도체가 이제 사이에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소도체 사이에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뭘 사용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죠. 2번에 보면 코로나 발생을 즉 억제할 수 있죠. 코로나 개시 또는 임계전압이 증가하므로 바로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보겠습니다. 중성점 비접지식의 것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적당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잘 물어봐요. 우리가 중성점 비접지식이죠. 네. 이 중성점 비접지식은 델타 결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점 비접지식은 어떠한 계통에 적용하는 게 좋냐면 그렇죠. 델타를 말하고요. 이것은 저전압 단거리 회로에 적합합니다. 이게 이제 고전압, 이제 장거리가 되면 오히려 충전 전류에 의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38번. 보시면 송전선로의 송전거리, 이제 송전전력 거리, 전력 손실률, 전선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전선의 단면적 이제 A 이제 스퀘어는 전압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건 제가 아까 좀 전에 썼던 뭘 좀 말씀드리냐면 저자분께서는 전력 손실률을 H라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볼게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력 손실률 그 154에서 우리가 3, 4, 5로 승합했을 때 이제 이 송전 전력의 비교 있었죠. 그 식을 하면서 제가 이 식을 꺼냈었는데 요놈은 결과식만 보면 P의 R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R이 여러분들 뭐예요? 로 A분의 L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면 이 K는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P의 로 뭐가 된다? A분의 L 되겠습니다. 위치를 바꿔보면요. 결과적으로 A는 뭐예요?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P의 뭐가 된다? 로. 그 다음에 이제 K분의 L이 되죠. 그쵸? 문제에서는 전력 P. 그쵸? 그 다음에 거리 L. 그 다음에 밀도, 이제 요건 이제 로우 개념이죠. 고유저항. 그 다음에 고유저항. 그 다음에 이 전선의 단면적, 전력 손실률도 있었죠. 요놈. 그쵸? 요놈이 일정했을 때 전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 요놈과 요놈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제곱에 뭐예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결과적으로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그 승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승합을 해주면 전선의 굵기는 더 얇아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자, 39번 이제 보시면요. 39번. 요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그 특성은 좀 볼만해요. 첫 번째가 진공 차단기의 특징에 속하지 않은 거죠. 자, 진공 뭐가 된다? 차단기, 즉 V12입니다. V12. 그쵸?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차단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재에 위험이 없어요. 세 번째가 소음이 작다고 그래요, 보통. 이런 표현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개폐 시에 이상전압이 발생하는데, 일단 거기 보면, 이제 화재의 위험이 거의 없다. 이 표현이죠. 네, 맞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가 소형 경량이고 조작기구가 간편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3번 보시면 동작 시에 그 소음이 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이제 이건 소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두는데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V12가 떨어질 때요 소음이 이제 그 소음이 작지가 않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게 특징이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단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차단 속도가 이제 어떻다? 이제 이 빠르다라는 또 이 얘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회로의 이제 주파수의 그 성능이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아요. 차단 시 거기 보면 이제 성능이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좋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인데 나중에 이제 실기 가면 이 진공차단기의 특징을 4가지 쓰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실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보면 여기다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변류기는 이 수리 시에 2차 측을 항상 단락시켜야 되는 이유죠. CT죠, CT. 계기용 변류기죠. 그래서 요 변류기는 우리가 이제 전류를 변성하는 인자죠. 대전류를 소전류로 이제 이 변성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반대편 인자가 문제가 돼요. 결과적으로 이 2차 측에 이 계기용 변류기는 반드시 점검 시에 우리가 2차 측을 단락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2차 측의 과전압이 유기될 수 있어요. 2차 측의 과전압에 따른 우리가 절연 파괴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차 측 과전압 방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측 회로가 개방된 상태가 되면 1차 전류가 모두 이제 여자 전류가 돼갖고 2차 전류에 이제 그러니까 2차 측에 매우 높은 전압이 이제 유기됩니다. 그래서 절연 파괴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2년도 이외 전기 산업기사 전력공학 문제였고요. 제가 이제 그 특이사항의 문제만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될 문제들을 보면 거기 보면 26번인데 개인적으로 좀 요놈은 고장 구간을 양단을 확실히 고속 차단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표시선 개전 방식 파일럿 와이어 개전 방식 찍어주시고요. 27번은 뭐 제가 좀 아무튼 이렇게 푸는 건데 조금 까다롭죠. 그 다음에 29번도 확인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몇 번이냐면 이렇게 이제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39번 아무튼 소음이 작다는 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발전 문제 어쨌든 특유속도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2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 이제 전력공학 해설이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회차죠. 3회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